자, 6번. 인명구조기구. 자, 이거는 설치 기준만 썼고요. 밑에는 규격만 썼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저는 모르겠어요. 응? 왜 문제를 냈는지. 출제자가 뭘 알고 싶어서 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설치 기준이니까 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이건.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치과병원 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공기호흡기를, 그러니까 인명구조기구지, 그 함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인명구조기구를 각 층마다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치과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아, 우리 병원, 치과병원이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종합병원처럼 큰 건 아니잖아, 치과병원이. 그래서 아니, 우리 병원이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걸 각 층에다 다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각 층에 다 해야 된다. 근데 여기 기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층에다 하라는 얘기가, 층마다 하라고 돼 있지. 층마다 2개. 여기는 층마다 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얘 봐보세요. 층마다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냥 각 2개 이상이야. 각 2개 이상. 이런 용도의 관광호텔 5층 이상 병원에 얘네들을 각 2개 이상 비치할 거. 이라고 돼 있어요. 층마다 하라는 얘기가 없어. 근데 소방서에서 층마다 하세요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과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죠. 7번. 이 표준 가이드라인,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은 따로 좀 해가지고 이게 좀 하고 싶더라고, 설명을. 근데 이거를 설명을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화재안전 기준을 알면 거기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만 그냥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이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은 나 모르는데 부터 생각한다고. 나 안 봤는데. 네? 그죠? 그래서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내용을 몰라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소방서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나가지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그 동선을 어떻게 해야 돼? 매끄럽게 해야 되잖아. 그죠?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 아파트들 다 문주가 있다고. 문주 높죠? 최소 5m 이상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도 외부에서 내부로, 요즘에 다 뭐예요?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꽤 많아요. 거기다 다 이거 뭐야? 이거 뭘 박아놨잖아,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요? 볼라드를 이렇게 박아놨다고. 그러면은 여기다 또 심지어 자물쇠까지 다 채워놨어. 이거 빼가지 말라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왔는데 이거 그냥 치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이런 거 써도 된다는 거지, 제 말은. 생각을 했다면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우리 아파트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 여기 볼라드가 3개가 박혀있네? 그럼 우리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소방서 어떻게 오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24시간이 소방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몰라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봐. 그럼 그렇게 쓰잖아요. 최소한 5점 줘요, 진짜.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이치에 맞다면, 정말 생뚱맞은 내용 말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라면 5, 6점 줍니다, 채점자들이. 근데 모른다고 그냥 제껴놔, 그어버려. 이러면 이제
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개념에다가 내가 앞으로 밑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두 줄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럼 내가 방향성을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저는 뭘 썼냐면 진입시간이라는 얘기를 썼어. 진입시간.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화재 현장까지 빨리 오는 거잖아. 화재 현장에 왔는데 단지까지 왔어. 빨리 한 2분 내로 왔는데 이게 막혀서 못 가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진입시간을 짧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 이런 걸 쓰면 되겠지. 이거는 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쭉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회전 반경 10m 이상 고려해서 해라. 이건 다 뭐예요? 설계에 반영돼야 됩니다. 실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는 적용이 안 돼. 못해. 조경 면적을 줄일 거예요? 이 단지 이 길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 때 적용돼야 된다는 거지. 얘는 설계 때. 얘도 마찬가지죠. 단지 내 도로 확보 설계 때입니다. 설계 때. 유효폭, 유효 높이, 동번호 표시. 얘는 설계는 아니네. 동번호 표시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죠. 경사각도 이것도 설계 때 반영돼야 될 것 같아. 경사각을 뭐 깎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다 뭐예요? 그럼 설계 때 반영이 돼야 돼. 이미. 넘어가죠. 자, 여기 또 가이드라인이 나왔어. 이게 참 좀 웃긴 게 이 건축 표준 가이드라인하고 위에서 봤던 요 성능 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야.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이걸 두 개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어. 각각의 평가위원회가 달라서 뭐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다.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많이 똑같다. 많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성능 위주 설계 그 평가 표준 가이드라인에 똑같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전기차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책. 자, 거기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저는 답안 쓸 때 나열식의 답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나열식의 답안이 뭐예요? 대책 해놓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거 난 보지도 않아. 그럼 이렇게 쓰면은 많이 썼다. 그러면 한 5점 줘요. 이렇게 쓰면 내용이 똑같아도 이렇게 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동그라미 1, 2, 3번을 이렇게 썼다는 의미가 뭘까? 채점자가 생각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점자라면 90%가 이렇게 썼어요. 10%가 이렇게 썼어요. 답안에. 그러면 누구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내가 채점자라면 그냥 이게 끌리지 않을까? 또 이거 말고 다른 형태의 답안을 썼어. 이 사람들과 다른.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끌려요. 답안을 딱 봤을 때.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게 차별화가 아니고요. 남들도 다 알아. 남들도 다 아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게 차별화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거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답안 쓸 때. 이게 안 되면 학교 어려워요. 다르게 표현해라.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절대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1, 2, 3 답안에.
채점자들이 채점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응시 인원수가 1000명이 넘었어요. 이번에 몇 명이 응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200명 응시했더라고. 1200명 중에 몇 명 합격했죠, 지난번에? 4명 합격했어요, 4명. 합격률 0.3%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격했을까? 지난번 시험도 꽤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려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답안을 전혀 모르는 문제를 써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해야 돼, 공부하실 때. 그냥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한다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답안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생각. 생각.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눴어요. 저는 답안에 이런 거를 좀 중요시 봐요. 패시브적인 대책이냐, 액티브적인 대책이냐, 건축적 대책이냐, 설비적 대책이냐, 소방적 대책이냐. 뭐 에너지 조건이냐, 물적 조건이냐, 이런 거 있죠. 키워드로 쓸만한 것들. 키워드로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럼 이 사람은 한번 더 생각한 거야.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거는 좀 패시브적으로 내가 써야겠다. 이거는 액티브적으로 써야겠다.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 조건이니까 에너지 조건으로 묶어서 쓰고, 얘는 물적 조건이니까 물적 조건으로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왜 거기 다 나온 내용이니까. 자, 근데 과연 이 액티브적인 걸로 끌 수가 있느냐? 이건 못 끕니다. 못 꺼요. 근데 거기 나온 걸 이제 설명하라고 하니까 쓴 건데, 이거 못 끕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배터리를 물에 담궈야 돼. 배터리를 물에 담궈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 지하주차장에 이거를 파가지고 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기차 충전소야. 여기 충전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화재가 났다고 얘를 밑으로 팍 할 수가 없다고, 또 지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여기다 물을 채워넣어. 배터리가 잠길 정도 높이로 한 50cm면 되지 않을까? 그죠? 50cm만 높이면 돼. 주차 공간 그 위에다가 어떤 하나의 그 구조체를 넣고 그냥 차 가다가 올라가서 여기다 딱 주차해놓고 충전하는 거지. 막 충전해. 그러다 화재 나면 얘가 휙 열려가지고 차가 그냥 분동하는 거야. 감지기랑 연동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런 게 답이에요, 대책이고. 외워서 쓰는 게 대책이 아니라. 여지까지 나온 대책이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하다. 이거 해봤자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폭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방화구획은 효과가 있지. 연수 확대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독성가스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사람이 진입이 어렵습니다. 25점짜리 문제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독성가스 뭐가 있냐. 독성가스 발생 원인이 뭐냐. 다 연계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소방은요, 정말 대책이 교재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라. 근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참고해서 그냥 보세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소방차 못 들어가요. 알죠? 끄집어내야 돼. 화재난 차를.
어떻게 끄집어내? 레카 차가워서 그걸 불났는데 끄집어낼 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 청라 제1풍경채 2차에서 화재난 거 기사 보셨죠? 전기차에서 화재가 났는데 40여 대가 그냥 전소, 100여 대가 피해를 봤다. 못 들어가 주차장으로. 어느 용자가 공기호흡기 쓰고 공기호흡기 쓰고 난 저 불을 끄겠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적인 대책으로 가장 제가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자동 시스템이에요. 무조건 자동이 돼야 돼. 자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소방. 화재가 나서 이게 연수 확대가 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안 되면 피해가 엄청나다. 터널 대표적으로. 자, 성능 위주 설계 5,000m 이상 수저 터널 창고 시설 10만 제곱미터 들어왔죠. 지하 2층 뭐 이렇게. 그러면 수저 터널에서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옥내 소화전으로 돼요? 소화기로 되냐고. 터널에서 전기버스가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탱크로리가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봐. 자동이 아니면 못 끕니다. 자동 시스템이 아니면. 그러면 현실 가능한 자동 시스템을 내가 생각해야 돼. 지금 현재 없는 시스템. 지금 현재 없는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터널에 설치하는 물분무로 여기서 나오는 열 방출률을 막지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물분무 설비로 나오는 그 살수 밀도로는 못 막는다고. 그래서 법대로 했다고 해서 이게 다 화재 났다고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자, 9번 볼게요. 자, 스포츠용 감지기를 설치를 할 때 왜 경사각을 제한을 했느냐? 감지기의 주 목적이 뭐예요? 빠른 감지라고. 빠른 감지. 그러면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의 특성이 좀 다르죠. 열 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지하냐면 전도로 감지합니다. 열 전도로. 열 감지기는 열 전도로 감지하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는 대류로 감지합니다. 대류. 파이어플럼. 파이어플럼. 얘로 감지해. 자, 열 감지기의 감지 그 특성이 뭐예요? 분당 15도. 분당 15도. 1분당 15도가 올라가야 돼. 열 상승률이. 근데 연기가 감지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분당 15도가 안 되겠죠. 감지기에 연기가 계속 있어야 돼. 감지기 주위에 연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연기 감지기는 대류에 의해서 감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쳐 지나가도 감지가 가능하긴 해. 연기 감지기는. 그래서 감지가 빠른 거예요, 얘가. 보통 한 40초 정도에 감지합니다. 화재가 나서 연기가 오고 난 후에 40초 정도면 감지해요. 근데 얘는 5분이 좀 넘어요. 그래서 감지 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주 목적은 감지 시간 단축이라는 거지. 감지 시간 단축.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경사 지붕이 45도 이상 경사가 됐다.
얘가 열감직이면은 연기가 여기서 이렇게 다 차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감지하는 거예요. 연기가 차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근데 연기 감직이라면 감지는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화재가 났다면. 근데 만약에 화재가 여기서 났다면 얘도 감지를 못해요. 화재가 여기서 났다면. 그러니까 감지기는 이 경계 면적을 다 감시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여기서 화재가 나는 거를 감시를 못해. 물론 차고 내려오는 감지를 하니까 뭐 감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지 시간이 느리다는 거죠. 느리다. 그래서 감지기 지지대를 설치해라. 이 내용이 화재안전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해설서. 거기는 지지대 설치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아니 지지대가 여기 있다고 한들 생각해 보세요. 지지대가 이렇게 있어. 똑같아. 지지대가 있어도 감지 못해요. 여기서 화재 나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지별판을 해야 됩니다. 지별판. 최소한. 아니면 여기가 너무 높다면 저 위에다가 감지기를 달아야 돼.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설치 기준 보면 90cm 이내. 창고에 경사가 져 있다면 90cm 이내. 이건 헤드인가 헤드? 그러니까 감지기는 무조건 높여야 돼. 저 천장 끝에 위로. 헤드는 90cm 이내에서 연기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감지해가지고 터지기는 하는데,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30cm 이내에다 해야 돼요. 30cm 이내에다. 그래야 빨리 감지합니다. 그럼 여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기를 여기다 하든가. 이게 가장 좋겠죠. 어쨌든 지별판을 통해서 그나마 좀 연기를 감지기 있는 곳에 가둬놓고 감지를 할 수 있게끔은 좀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죠.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저도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 4가지를 썼습니다. 우리 그 6가지 중에 4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게 뭐예요? 의미가. 물리적인 거. 물리적인 게 의미가 뭘까? 힘을 가한 겁니다. 힘을 가한 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날 밀었어. 그럼 물리적으로 외력이 가해진 거죠. 자연적인 건 뭐예요? 그럼 자연적인 거. 힘이 안 가해진 거지. 그냥 지가 알아서, 연기가 지가 알아서 밖으로 나가든가 어디로 이동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외력이 안 가해진 거죠. 그럼 구가축 배강이 6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기 제어하는 것 중에 구가축 배강이. 그러면 구획은 물리적인 게 아니죠. 가압, 물리적인 거죠. 송풍기를 밀어주니까. 그 다음에 축연은 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적. 그 다음에 배연은 배출용 선풍기가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희석. 그 다음에 연기강화 방지.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을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가지이지 않나 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썼죠. 이거 우리 특피 제어. 차압과 방향 풍속할 때 뭐예요? 가압하죠? 그 다음에 배연은 기계 배연하죠? 그러니까 자연 배연보다 기계 배연이 더 효과가 좋다. 희석은 거실 제어에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를 인입시켜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를 인입시켜라. 그럼 어떻게 해? 희석이 된단 말이지. 신선한 공기에 의해서. 그다음에 연기 강화는
우리 배출량 있잖아요. 배출량 산정할 때. 어떻게 해요? 산인가? 5345. 소규모. 그 다음에 3만 4만 5천. 그러니까 60m 이하 기준으로 직경 또는 통로 길이 60m 이하 기준으로 대규모일 때 수직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3만부터 시작해요. 3만 5천. 여기가 2m 이하, 2.5m 이하 이렇게 쭉 있잖아요. 3m, 3m 초과. 그래서 4만, 5만 쭉 나가고. 그러니까 암기법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거야. 내가 이 암기법을 통해서 이 테이블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써봐요. 공부할 때 암기법을 통해서 내가 이 내용을 쓸 수 있냐 없느냐. 쓸 수 있으면 내 거가 된 거고, 쓸지 못한다면 아직 내 거가 안 된 거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물리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배출량만큼 실하부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시켜 쓸 때 연기 강화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얘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이 내용 말고 다른 물리적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세요. 이거는 누구나 썼을 것 같아. 근데 6가지를 썼으면 좋은 점수는 못 받는다. 자, 11번. 화재 조사입니다. 자, 화재 패턴 발생 원인은 저는 크게 4가지로 좀 구분했어요. 복사, 열, 부력, 온도, 자폐. 자, 이 2개가 열전달이죠.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대류와 복사잖아요. 그죠? 대류와 복사가 원인이다. 화재 패턴에. 그 다음에 온도. 열 원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 방출률이 효과가 미치겠죠. 여기서 나오는 연류속, 열 방출률에서 얼마나 많은 연류속이 미치냐, 거기에 차폐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차폐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내용들이죠. 화재 패턴의 형태는 뭐 V 패턴, U 패턴, 이것도 많이 이제 좀 노출된 문제니까 그냥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외운다는 의미, 여러분들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나요? 저는 외울 때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저는 외울 때 무수히 아주 많이 반복을 해요. 여러 날에 걸쳐서.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봐.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뭐 이렇게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본단 말이죠. 주기적으로. 오늘 봤으면 한 3일 뒤에 보거나 또 한 4일 뒤에 보거나, 요거를 한 5번만 봐보세요. 오늘 보고 3일 뒤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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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주만 해봐. 2주만. 그럼 그 내용이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걸요. 그게 암기예요. 근데 우리는 암기를 어떻게 해요? 책 펼쳐놓고 펜 들고 막 적어. 암기할 때 그러고 나서 딱 덮어놓고 한 달 뒤에 보면 생각이 안 나.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지나도 생각이 안 나지. 반복을 안 했으니까.
시간 낭비한 거죠. 근데 이 화재 조사는요, 제가 화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화재 조사는 매칭되는 게 없어요. 소방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없다고. 오로지 얘는 화재 조사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화재 조사, 역대 화재 조사 나온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거의 안 나왔다. 거의. 그래서 저는 하나의 꼭지를 위해서는 암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물론 봤지. 물론 봤습니다. 정리는 다 해놨어요. 하지만 하나의 꼭지를 위해서 얘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냥 얼추 쓸 정도? 개념은 잡고, 여기도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왜 그림 다 빠졌죠?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그림 그리고 한 줄씩만 쓰면 돼요. 그림 그리고 한 줄. 그래서 외움의 어떤 시간을 좀 저는 달리 좀 봤습니다. 이게 아워글래스 패턴이 모래시계 패턴이래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만 하나 써놨는데, 이 포인터 에로우 패턴은 화살이죠, 화살. 우리나라 지금 양궁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에로우 패턴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국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 목조건축물에 주로 나타나는 건데, 국내는 요즘에 뭐 전원주택이 많이 지어지긴 해서 목조건축물이 많긴 하지만, 이 화재조사가 또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 미국. 미국은 목조건축물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랑은 좀 잘 안 맞는 거지. 국내는 거의 다 뭐야? 내화 구조잖아요, 내화 구조. 내화 구조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패턴이에요, 이건. 자, 넘어가서 12번. 자, 이제 다 왔습니다. 2문제 남았어요. 자, 가연성 고체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연성 고체류는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보세요. 설명할 때, 이 교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막 안 돼 있습니다. 자, 인하점이, 얘는 100도 미만, 200도 미만, 200도 이상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3가지로 본다는 거죠. 가연성 고체류를. 그래서 연소열량, 뭐, 융점, 그 다음에 액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자, 밑에 종류 및 특징이라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좀 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떤 특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에 해당하는 물질이 다 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있더라. 다 파이어 다이아몬드가 있더라는 거예요. 파이어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유가반. NFPA 704 유가반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특수 가연물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위험물이다. 우리는 특수 가연물이라고 얘네들을 지정을 했는데 NFPA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물질이 다 어디에 해당한다? 위험물에 해당하더라. 우리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파이어 다이아몬드 302가 이거죠. 유가반 302. 유독성이 크다. 다 2 이상이네. 320, 220, 220. 반응성은 없네요. 반응성이 없으니까 뭘로 꺼요? 물로 끄는 거야.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뭐 공기 중 적색으로 변한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소방길사 시험에서. 독성이 있다는 거지, 독성. 독성 때문에 파이어 다이아몬드가 32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고려사항에다가 3. 고려사항. 내가 우리나라 거랑 다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고려사항 뭘 써야 돼? 특수가연물을 이런 유가반을 고려해서 위험물에 준하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게 뭐야? 내 생각이다. 내 생각.
그래서 비교표를 쓴다는 의미는요, 비교표를 쓴다는 의미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교표 자체에. 뭔가 구분을 해놨잖아. 얘랑 얘랑 다르다라는 걸 내가 표현한 거잖아요. 자, 13번 보시죠. 자, 요것도, 이제는 우리 수방에서 좀 대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자, 왜 그러냐. 자, 우리 주펌프를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압송수 장치를? 가압송수 장치의 주펌프는 뭐라고? 전동기에 의한 펌프를 써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이거 발전기 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 펌프 하는 겁니다. 소방 펌프. 디젤은 어디다 써요? 디젤 펌프는 내연기관 펌프를 쓸 때 쓴다. 그럼 그 내연기관 펌프는 왜 쓰는 거죠? 지금 만약 여러분들 건물에 유지관리 내가 하고 있다면 기계실 가서 보세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가 있나? 없을걸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설치하는 정도의 그 건물의 규모는요, 되게 작아요.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내연기관의 펌프를 쓰는 겁니다. 왜? 예비 펌프를 주펌프, 그 전동기에 의한 펌프를 써보세요. 그럼 발전기 설치해야 돼. 근데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쓰면 발전기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야. 뭐 하겠어요? 응? 내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내연기관에 펌프를 쓰겠지. 그래서 얘는 주로 예비 펌프. 발전기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 펌프를 쓴다. 소규모 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 모터 펌프를 여기 교재에는 매주라고 표현했는데 이 NFPA를 찾아보면은 225를 찾아보면은 매월 또는 매주라고 돼 있어요. 거길 찾아보면 기본이 매월이야. 기본이 매월이고 매주 돌려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매주 돌려야 되는 조건. 이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디젤 펌프는 매주 30분 이상 해야 된다. 매주 30분 이상. 그러면 아니 이 소규모 건축물에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려고 내가 디젤 예비 펌프를 했는데 이걸 매주 30분 동안 돌릴 안전관리자가 있나? 없어요. 다 대행하겠지. 근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행을 하는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유관 검사만 하고 갑니다. 그냥 잘 있네? 물 안 새네? 수신기 몇 번 눌러보고 작동 잘 되네? 그러고 가요. 그리고 보고서 써주고 끝이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 그러다가 이제 문제 터지면 가가지고 이거 건축주한테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견적서 들이미는 거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왜 NFPA 25에서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펌프는 소방 시스템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죽으면 끝이야. 그 시스템은. 헤드 한두 개 작동 안 돼도 괜찮아요. 옆에 거 터지면 되잖아. 근데 얘가 멈추면 그냥 끝이야. 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가장 핵심적인 부속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니까 예비 펌프를 둔 거잖아요. 근데 관리가 안 돼,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라고 자꾸 문제가 나온다. 이게 법안에 들어올 때까지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엔. 자, 그러면은 제가 저거를 좀 적어왔어요. 전기 모터를 매주 최적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 소방차의 양수 능력을 벗어남. 소방차의 벗어난 노즐 또는 헤드에 소화수를 공급하는 경우. 두 번째, 제한된 서비스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수직 터빈 펌프인 경우.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지상 레벨의 수조에서 소화수를 공급하는 경우. 지상 레벨의 수조에서 소화수를 공급하는 경우다. 자, 이렇게.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리던던트 파이어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리던던트 파이어 펌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리던던트 파이어 펌프. 리던던트가 무슨 말이죠? 리던던트. 우리 리던던시 디자인이라고 하죠. 병렬 설계.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거는 주 펌프 말고 예비 펌프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비 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기 모터를 매주 최저 운전하라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전기 모터는 항상 우리는 어때? 예비 펌프가 있죠. 국내는 전기 모터 주 펌프가 있고 그 옆에 예비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여기는 펌프가 한 대인 경우가 있나 봐요. NFPA는. 그래서 펌프가 한 대 있는 경우 이 전기 모터를 매주 해라. 그럼 우리는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이 매주는 아니겠지. 얘가 있으니까. 얘는 전기 모터는 매월 10분 이상 한 번 돌리면 되고, 그 다음에 디젤은 매주 30분 이상 돌려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소 운전 구동 시간을 뒀느냐? 자, 전기 모터는 모터 권선이 이게 좀 열 받았다가 냉각이 되잖아요. 열 받으면 그 열을 받으려면 10분 이상 해야 돼. 권선이 열 받으려면 10분 이상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냉각이 작용되겠죠.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면 10분 이상이 최소 시간이에요.
그래서 10분을 요구한 거고, 이 디젤 펌프는 그러니까 30분 이상이 돼야 불완전 연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막 타르도 끼고 막 이물질들이 많이 낀단 말이에요. 한 5분, 10분 구동하고 딱 멈추고 5분, 10분 구동하고 멈추고 이걸 주기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정작 화재가 나서 돌아야 되는데 못 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작동 온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열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또 지금 나왔으니까 한 3, 4년 뒤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국내 상황하고는 좀 안 맞아요. 국내는 항상 주펌프랑 예비펌프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국내 실정으로는. 하지만 좀 알고 계셔라 라고. 그리고 요건 해석은 제가 국내 실정에 맞게 쓴 겁니다. 거기에 노즐 헤드 이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방화장치라고 나옵니다. 방화장치. 그 원서에는. 그래서 이걸 국내 실정에 맞게끔 약간의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쓴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럼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한 10분만 쉬겠습니다.